오늘 에소파지아 그리고 게스트릭 베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후 종류는 보통 시로시스와 같은 포탈 하이퍼텐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포탈 하이퍼텐션에 의해서 혈액은 간 내로 들어가게 되고 주변에 레프트 가스트릭 베인이나 포스테리어 가스트릭 또는 숏 가스트릭 베인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 혈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에소파지알 베인과 펀날 베인으로 다량의 혈류가 흐르면서 정맥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맥류가 중요한 이유는 시로시스 환자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GI, 어퍼 GI 블리딩의 원인은 팩티벌서로 일반 환자에서는 약 70%가량 차지하지만 시로시스 환자에서는 베릭스 블리딩이 어퍼 GI 블리딩의 50에서 6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모탈리티가 10에서 20%가량을 높아서 간 병변 환자의 예후에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베릭시아 블리딩은 이전에 이로전과 익스플로전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현재는 베릭시아 월 텐션이 증가하고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것이 메인 메커니즘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베릭스 환자에서는 베릭시아 프레셔, 포탈 프레셔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탈 프레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포탈 베인에 직접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포탈 프레셔를 측정을 했지만 이 방법이 워낙 침습적이라 더 이상 시도되지는 않고 있고 대신에 비교적 안전하고 반복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헤파틱 비너스 프레셔 그레디언트로 측정하게 됩니다. 카테터를 헤파틱 베인에 위치시켜서 웨지 프레셔와 프리 프레셔의 차이로 HVPG를 구하고 이것이 5mm를 초과하게 되면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다고 정의합니다. HVPG가 증가할수록 베릭스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는데 5mm 이상을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다고 정의하고 10mm 이상인 경우에 정맥류가 발생을 하여서 이것을 Clinically Significant Portal Hypertension CSPH라고 합니다. 또 12를 초과하게 되면 압력으로 인해서 베릭스가 터져서 블리딩이 발생하게 되므로 포탈 하이퍼텐션의 부적이 중요하겠습니다. 시로시스 환자에서는 연간 5에서 10%가량 베릭스가 발생하고 작은 베릭스는 1년에 5에서 30%가량 큰 베릭스로 진행을 하고 이것이 2년에 25%가량 출혈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예방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연간 60%가량에서 재출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 경화 환자에서는 베릭스를 미리 진단하고 적절한 예방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컴펜세이티드 시로시스 환자의 경우에서는 식도 정맥류 발생과 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2에서 3년 간격으로 이 컴펜세이티드 시로시스 환자의 경우에는 베릭스 블리딩 리스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1에서 2년 간격으로 베릭스 스크리닝 엔도스코피가 필요하며 추가로 최근에는 아페놀리즈맘이나 베가시즈마 카암 치료 전에 베릭스 스크리닝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는 내시경 대신 비침습적인 검사를 통해서 출혈 위험이 있는 정맥류 환자를 스크리닝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작년에 열렸던 포탈 하이퍼텐션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인 바베도 세븐 컨센서스 워크숍에서 지난번 6 컨센서스와 마찬가지로 리버스 스티프니스 메저먼트가 20kPa 미만이고 플레이틀릿이 15만 이상인 경우에 치료를 요하는 정맥류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내시경 선별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시경 검사를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시경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고 비침습적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높지 않아서 직접 내시경을 보고 베릭스를 치료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맥류에 대한 내시경적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소파지알 베릭스의 경우 하부 식도의 정맥류를 기준으로 크기와 모양, 위치, 색깔을 나누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기의 경우에는 5mm를 기준으로 작은 정맥류와 큰 정맥류를 나누기도 하고 엔도스코픽 파인딩에 따라서 리니어 비너스 디스텐션을 보이면 폼 1, EDB하고 약간 콜처스한 양상을 보이는 폼 2, 그리고 추가로스하게 크게 확인이 되는 F3, 폼 3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에소파지알 베릭스는 보통 블러드 플로우가 이지적선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식도의 어느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로케이션으로 표기를 하고 정맥류 표면의 색깔에 따라서 화이트인지 블루인지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드 컬러 사인 정도에 따라서 0에서 3으로 나눠서 표기합니다. 레드 컬러 사인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레드 웨일 마킹의 경우에는 정맥류 표면에 채찍 모양의 부글부글한 발적이 나타나고 체리 레드 스팟은 표면에 발적된 반점들을 의미합니다. 헤모토시스틱 스팟은 정맥류 표면에 현저히 노출되고 약간 크고 둥근 혈관이 부푼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RCS들은 대부분 서로 섞여서 같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정도에 따라서 RCS가 없는 RCS0, 국한적으로 몇 개 보이는 RCS1, 여러 개의 정맥류 위에서 다수 관찰되는 RCS2, 그리고 모든 정맥류에서 관찰되는 RCS3으로 추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양의 베이스가 미드 에소파거스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면 홈은 2 정도, 그리고 로케이션은 미드, 컬러는 블루이시에서 F2, LMCD로 표기를 하고 레드 컬러 사인이 멀티플하게 있지만 7시에서 11시 사이는 비교적 스페어링 되어 있어서 RCS2 정도로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맥류의 예방 및 치료는 현재 정맥류 상태와 간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베릭스의 치료는 크게 베릭스가 없거나 스몰 베릭스에서 라지 베릭스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프리프라이머리 프로필락시스, 라지 베릭스가 퍼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프라이머리 프로필락시스, 블리딩 컨트롤, 그리고 재출혈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세컨더리 프로필락시스가 있습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베릭스가 없는 시로시스 환자에서 플라시보와 넌셀렉티브 베타블로커를 투여한 분을 비교한 대규모 RCT에서 베타블로커가 정맥류 발생에 예방 효과가 없었고 사이드 이펙트만 증가해서 현재 정맥류가 없는 환자에서는 정맥류 발생 예방 치료를 리커멘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스몰 베릭스도 넌셀렉티브 베타블로커가 라지 베릭스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도 뚜렷한 예방 효과는 없었습니다. 최근 카베딜로를 이용한 RCT에서 컨트롤에 비해서 라지렉스의 진행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가 보고가 되었고 넌셀렉티브 베타블로커를 통해서 카베딜로이 인트라헤파틱 바스큘라 딜라테이션이라는 추가 효과가 있어서 다른 약제들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프라이머리 프로필락시스는 현재 예방치료가 권장되고 있지는 않고 카베딜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조금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식도 정맥류의 크기가 크거나 작더라도 출혈 보호 위험군의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프로필락시스가 필요합니다. 크게 NSDD 단독 또는 EVA 단독 또는 NSDD와 EVA의 병합 치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메타 분석을 보시면 블리딩 컨트롤은 대부분 EVL이 NSDD보다는 조금 더 좋은 편이지만 모탈리티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이드 이펙트에서는 베타블로커가 더 흔한 편이긴 하지만 EVL도 포스트 EVL 블리딩 같은 심각한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NSDD와 EVL의 콤비네이션의 경우에는 EVL 단독 또는 NSDD 단독과 비교를 해서 출혈률과 사망률의 차이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공고되지는 않지만 일부 연구에서 초출혈률과 재발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선택적인 환자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머리 프로필락시스는 이 세 가지 치료 모두 가능하고 환자와 의사의 시술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액티브 블리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는 환자에서 헤마토네시스나 멜레나 등의 어퍼지얼 블리딩이 발생되면 먼저 리서시테이션을 시행을 하게 되고 추가로 혈관 수축제와 제한적 수혈, 항생제 투여가 필요합니다. 혈관 수축제의 경우에는 인트라비너스로 투여하는 컬리프레신, 소마토스타틴, 우트리오타이드가 있고 현재까지 컬리프레신이 가장 효과가 증명된 약제이지만
메타애널리시스에서 이 세 가지 약제 중에 약제 간의 뚜렷한 효과 차이는 없었습니다. 혈관 수축제는 스플라토닉 베소콘스트릭션으로 몸매각을 감소시켜서 지혈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사망률 감소와 지혈 생존율 향상에 유의하게 높이는 약물입니다. 다음은 수혈입니다. 수혈의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이 7 미만일 때 7에서 9를 타겟으로 해서 수혈하는 제한적 수혈이 헤모글로빈이 9 미만일 때 9에서 11을 타겟으로 하는 리버럴 스트래티지와 비교를 해서 오버럴 서바이벌과 퍼널 블리딩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다량의 수액과 수혈이 오히려 문내각을 상승시켜서 수혈을 조장할 수 있어서 많이 수혈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은 항생제입니다. 비정한 출혈이 있는 간경 환자에서는 세균감염 발생 위험이 높아서 내원 당시부터 예방적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예방적 항생제는 사망률과 세균 감염, 재출혈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서 세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 투약수 7일 이내 투여가 권장됩니다. 출혈 경향 교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혈소판 수혈에 관한 임상 연구는 없어서 그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심한 혈소판 감소증을 보이는 액티브 블리딩 환자에서 플레이틀렛 카운트가 5만 이상을 유지하게끔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FFP, 크라이오프리시피테이트, 리코미넌트 팩터 7A입니다. 이전 임상 연구에서 FFP와 리코미넌트 팩터 7A는 출혈 경향성 교정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서 권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피브리노겐의 경우에는 액티브 블리딩이 있을 때 100에서 120 이상으로 보충하는 것이 블리딩 아웃컴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크라이오프리시피테이트는 볼륨이 크지 않아서 토탈 하이퍼텐션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낮은 편이라 액티브 블리딩이 있을 때 피브리노겐을 100에서 120 타겟으로 크라이오프리시피테이트를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바베노 7 컨센서스에서도 액티브 베리시얼 블리딩이 있을 때 FFP는 추천되지 않고 블리딩 컨트롤이 되지 않는 환자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플레이틀릿과 피브리노겐을 투여해 볼 수도 있다고 약간 레코멘데이션을 새롭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리서시테이션 및 과소액티브 드러그, 항생제, 제한적 수혈을 하면서 내시경을 계획해야 되는데요. 다이그노스틱 엔도스코피는 매월 12시간 이내로 얼리 엔도스코피를 시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얼리 엔도스코피를 권하는 이유는 이전 연구에서 증상 발생 12시간 이내 조기 내시경을 시행한 환자분에서 그것보다 늦게 내시경을 시행한 환자분을 비교해서 리브리딩 레이트와 서바이벌 레이트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주제에 대한 RCT 연구 결과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베릭스 블리딩이 의심이 되면 12시간 이내에 내시경을 시행할 것을 권합니다. EVL은 활동성 출혈이 있거나 레슨트 블리딩 사인인 화이트닉스 사인, 베릭스 표면에 얼서나 크로즈가 있는 경우 또는 위내 혈액이 관찰이 되지만 식도 정맥류 외에 다른 잠재적인 출혈 정도가 관찰되지 않으면 급성 정맥류 출혈로 진단하고 밴드 나비게이션을 시행해야 합니다. 활동성 출혈의 경우에는 출혈 부위나 출혈 바로 아래에 처음을 결착하고 지혈 부위를 확인한 다음 미식도 접합부 상위 한 5에서 10mm부터 5cm 위로까지 차례로 EVL을 시행합니다. 밴드 나비게이션은 메케니컬하게 혈관을 스timulation 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부위에 스로포시스가 생겨서 네크로시스가 일어나고 이 부위가 힐링되면서 스카를 형성해서 ve인을 이라니케이션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밴드 라이게이션은 장착하는 기구의 밴드 개수에 따라서 싱글과 멀티밴드 라이게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싱글은 말 그대로 밴드 한 개가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밴드를 하나 사용할 때마다 내시경을 한 번 빼서 장착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오버튜브를 삽입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멀티밴드는 하나의 기구에 여러 개의 밴드가 준비되어 있어서 내시경을 넣었다 뺐다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싱글밴드, 멀티밴드의 기구 길이나 실린더 직경 등이 이제 회사마다 좀 달라서 안내된 내용은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전 선생님들한테 듣기로는 싱글밴드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묶인다고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멀티밴드 EVL이 싱글 EVL과 비교를 해서 치료 성공률은 차이가 없었고 내시경 시에 주입된 미다졸람의 양은 유의하게 적고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디스컴포트도 적고 프로시저 타임도 짧아서 싱글밴드를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새 싱글밴드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서 아마 점차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베릭셜 블리딩 환자에서 PPI의 역할은 아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PPI 사용은 감염 위험을 높이고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과 간성내시경 리스크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포스트 이후의 얼서 크기를 줄이고 블리딩을 낮춘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능이 안 좋을수록 포스트 이후의 얼서 크기가 커서 PPI 단기간 사용한 경우에는 기속가가 더 크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EVL 후 2주 동안 PPI를 투여해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EVL을 시험한 환자에서는 열흘에서 14일 정도 가량 PPI를 사용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혈술 후에 5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지속적인 토열, 하이포글레믹 샥, 하루 동안 출혈 없이 3 이상의 헤모글로빈 감소가 있는 경우 출혈 실패로 정리하고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추가 처치 전에 브리팅 테라피로 SB 튜브를 이용해서 벌룬 템포네이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튜브에 에소파거스 벌룬과 게스트릭 벌룬이 있어서 먼저 게스트릭 벌루닝을 약 200cc가량 시행을 하고 그 끝을 500ml 정도의 셀라인으로 수액으로 잡아당기면 대부분 지혈이 됩니다. 이후에도 반복적인 출혈이 되는 경우에는 에소파지알 벌루닝도 추가로 조심스럽게 시행해 볼 수 있지만 드물게 에소파지알 럽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힙스의 경우에는 간 정맥과 간 문맥 사이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로 지혈 실패한 식도 정맥류 환자에서 구조요법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토탈 하이퍼텐션을 빠르게 감소시켜서 지혈을 유도하고 재출혈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션트에 의해서 간성내증의 합병증이 증가하고 심부전이나 폐동맥 고혈압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시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컨더리 프로필락시스입니다. 에릭시얼 블리딩이 있었던 환자에서 향후 리블리딩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EVL과 NSBB 콤비네이션 치료가 NSBB 단독 또는 EVL 단독과 비교해서 유의하게 리블리딩과 에릭시얼 리커런스를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모탈리티의 향상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베릭스 블리딩 환자에서 약물 치료와 EVL 치료 후에 72시간 내에 팁스를 시행하는 프리엠티브 팁스가 리블리딩을 예방하고 서바이벌을 향상시킨다는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팁스의 스텐트 내각을 줄여서 이제 그 션트 양을 줄여 헤파티 엔세팔로패스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고 보고가 되어서 향후 프리엠티브 팁스가 세컨더리 프로필락시스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는 세컨더리 프로필락시스는 NSBB와 EVL의 콤비네이션 치료고 프리엠티브 팁스도 향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올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간학계 학술대회에서 베릭스 환자에서의 EUS 역할이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초음파 내시경이 베릭스 환자에서 레커멘데이션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검사가 안전하고 에피커시가 좋은 검사로 생각이 됩니다. EUS를 통해서 베릭스 사이즈를 측정을 할 수 있고 식도 바깥에 파라에소파지얼 베릭스의 여부 및 크기를 확인하거나 퍼포레이팅 개인의 개수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자들은 향후 에소파지얼 베릭스의 리커런스와 블리딩의 예후 예측 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한 게스트릭 베릭스의 경우에는 EUS 가이드드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 인젝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릭스가 확인이 되면 이들을 넘어서
인젝션을 하고 정화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한두 달 뒤 팔로업 시에도 베릭스 내부에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프라이머리 프로필라시스, 세컨더리 프로필라시스는 다음과 같이 리코멘데이션을 주고 있고 액티브 베리시아 브리딩이 의심이 되면 리서시테이션과 함께 리스트릭티브 트랜스퓨전, 가소 액티브 드러그, 안티바이오틱스를 필요하고 12시간 이내에 다이그노스틱 엔도스코피를 시행합니다. 베릭시아 블리딩을 유발하는 것은 토탈 프레셔의 상승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번 블리딩에서 회복한 환자들은 애도미널 프레셔를 증가시킬 만한 상황, 컨스티페이션이나 오버이팅, 커팅, 점핑 또는 발사감 애니버리즘은 피하게끔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주원 선생님 낭낭한 목소리로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몇 개의 질문이 들어왔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경변증 가이드라인 2019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5mm 이하는 작은 베릭스, 5mm 이상은 큰 베릭스로 나누고 F1, 2, 3를 리니어 비디드 토초스로 나누었을 때 그 두 개를 병합해서 좀 리니어하고 약간 비디드하고 구분이 어려우니까 토초스가 아닌 경우에 5mm 이하는 F1, 5mm 이상은 F2 이렇게 두 가지를 병합해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상당히 좀 주관적인 소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시경 베릭스를 진단할 때 조금 약하게 주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라서 아주 심하게 풀축사하지 않으면 그 아래들 사이즈에 따라서 구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네, 최근 들어서 제가 베릭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여러 선생님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정했습니다. 5mm 이하를 F1으로 주고 5mm 이상을 F2, 3를 주자. 5mm도 안 되는 걸 가지고 F2, 3로 주는 것은 사실 과잉 그레이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늘 그 레퍼런스를 찾고 싶었는데 오늘 오주영 교수님 강의를 보니까 대한간경변증 가이드라인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적용하는 거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칼라 부분인데요. 일전에 경희대학교 박예한 교수님하고 토론하던 중에 나왔는데 박예한 교수님은 간 환자 진료하시면서 칼라 블루만 보았지 칼라 화이트 베릭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칼라 화이트 이렇게 진단을 붙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단을 따로 붙여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로어 에소파거스의 베릭스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파랗게 보이는 것을 블레시라고 얘기를 했고 인터넷에서 화이트시티 베릭스에 대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실제로 약간 리니어하고 하얀 식도 점막이 겉어있는 부위를 가리켜서 화이트시티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은 로어 에소파거스가 아니어서 과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우리 펠로우 선생님들 그 가이드라인에 칼라는 빼버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빼버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의 대부분 칼라 비로 나오지만 그냥 놔두는 게 낫겠습니까? 칼라는 사실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어서 굳이 그레이딩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문의해가지고요. 간 선생님들 동의하시면 하나라도 줄여놓는 게 좋기 때문에 칼라를 빼버리는 것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비딜롤은 우리가 처방이 가능한 약입니까? 실제로? 예, 그렇지만은 효과가 입증된 건 아니다. 효과가 입증이 넌 셀렉티브 베타블로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현재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요새 이제 카르코졸로보다는 카베젤로를 우선적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가 이제 제가 진료할 때는 써본 적은 없는 약이라 한번
왔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오 프리시피테이트가 이제 가이드라인에도 정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어베일러빌리티는 어떤지 환자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에 FFP를 투여를 하다가 푸물이 이대면 때문에 고생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펄모너리 이디마, 볼륨의 오바. 예, 볼륨 오버풀에서 고생을 한 적이 있고 FFP가 사실 지혈을 도와준다는 뭐 에비던스도 없고 오히려 사이드 이펙트가 많다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요새는 FFP는 거의 투여를 하고 있지 않고 크라이오 프리시피테이트 대신에 투여를 하고 있고 투여하는 과정은 특별히 문제는 없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혈액은행의 어베일러빌리티는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텔베바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아텔베바를 사용할 때 그 프라이머리 프로필락시스를 경우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프라이머리 프로필락시스는 EVL로도 할 수 있지만 메타블로커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텔베바에서 블리딩 한 적이 없었던 환자라면 비록 폼2 쉘레드 스판 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EVL을 안 하고 노셀렉티브 베타 블로커만 사용하는 게 현재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은 폼2 그다음에 레드 칼라 사인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는 꼭 EVL을 해주는 게 현재 치료 가이드라인에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었는데요. 일단은 이 아테베바의 약제에 근간이 됐던 인브레이브 연구에서의 그 스터디 프로토콜을 보면 6개월 이내 엔도스코피가 없는 경우에 시행을 하고 에릭스가 확인되면 해당 지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처치 후 약제를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처치가 EVL을 얘기하는 건지 네. 논셀렉티브 베타 블로커를 얘기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약을 임상에서 사용해 본 적은 없어서 경험 많으신 분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적혀 있지가 않다. 왜 이렇게 제일 궁금한 건 적혀 있지 않는지 그거 잘 모르겠으나 아테베바 사용하기 전에 고위험 베릭스 때는 뭔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뭔가가 미케니컬한 EVL인지 그다음에 메디케이션으로도 대치가 가능한지가 적혀 있지는 않다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고민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블리딩이 있는 EVL, 액티브 블리딩이 있는 블리딩이 이렇게 피가 확 나오고 있는 경우에 EVL을 할 때 시야 확보는 어려워서 이제 그 자리는 바로 할 수 없는 거고 피가 난다고 생각되는 부위보다 좀 아래를 잡는 거긴 한데요. 몇 센치 정도 아래를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EVL 첫 번째 EVL 파이어를 하십니까? 저는 보통은 거의 그 액티브 블리딩이 확인되는 부위를 타겟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랫부분을 타겟해서 묶다 보면은 블리딩이 멎으면서 구멍이 뚫려있던 부분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액티브 부위를 먼저 타겟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나오고 있는 데를 트랜스플란트 캡이 있는 EVL 끝으로 들어가면 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가까이 가면 그냥 완전히 피바다가 돼가지고 어딘지 모르게 되는데 그래도 거기를 한번 묶어준다는 네, 얘기입니까? 이거를 그 캡으로 잘 밀어서 보면 가끔 이런 게 플래시 블러디가 쭉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걸 찾아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너무 아무것도 안 보여서 시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네. 1번은 일단 SB 튜브를 먼저 넣은 다음에 블리딩이 조금 멎으면 다시 한번 들어와서 내시경을 시행을 해보거나 이거저도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이시경서부터 부분에서 올라오니까 방법을 해보지 못하고 시술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먼저 묶으면은 막상 피가 멎어버려가지고 어디가 액티브 블리딩이 있는지 못 찾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자리를 그냥 용감하게 원현 선생님의 그 저돌적인 성격처럼 용감하게 묶어버린다는 뜻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못했었는데 그 아래를 묶는 줄 알았는데 그 직접 묶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말씀 주신 중에 SBQ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저희 fellow,까지 되신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SB 튜브를 안 해봤다거나 한두 번밖에 안 해봤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 한두 번 fellow,가 돼가지고 아직 한두 번밖에 안 해봤으면 할 줄 모른다라는 뜻인데요. SB 튜브를 어떤 경우에 하는지 그 팁을 좀 더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SBS 보고 사실 아주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블리딩 컨트롤이 엔도스코피로 충분히 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이 EVL 시술이 굉장히 숙련된 내시경 의사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 시술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브리징 테라피로 이제 보통 시행을 했고요. SD 튜브 넣는 것만으로는 블리딩이 완전히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 처치, 엔도스코피나 칩스 같은 추가 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SD 튜브를 넣을 때는 그것 자체는 이제 L 튜브를 삽입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고요. 나머지 시행 방법은 폴리캐스를 넣는 것과 비슷해서 게스트릭 벌룬을 한 다음에 그 튜브를 잡아당기면은 그 로어 에소파거스 그 스킨커에 걸려서 거기서 빨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500ml 정도의 셀라인으로 이제 걸어서 환자를 당기게 되면 어느 정도의 블러드플로우가 바뀌어서 베이스 컨트롤이 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픈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SB 튜브를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스토막 벌룬이 좀 작았을 수도 있고요. 약간 셌을 수도 있는데 스토막에 있어야 될 벌룬이 중부식도까지 올라와가지고요. 중부식도가 약간 네크로시스가 됐는데 그 이후에 거기가 힐링되면서 좁아져가지고 스트릭처가 왔던 환자가 있습니다. SB 튜브 컴플리케이션은 책을 보면 슐레인저 책을 보면 분명히 에소파지알 스트릭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SB 튜브를 꽂을 때 게스트릭 벌룬을 정확하게 CC를 맞춰서 좀 해주시고 너무 세게 당겨지지 않도록 한다거나 혹시 당겨지면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점을 저희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EUS 언급해 주셨는데요. EUS는 특히 이제 이번 사진 보니까 미니어처 프로브 EUS로 하지 않고 보통 레디얼 EUS로 검사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레디얼 EUS로 해야지 페리 에소파지알 베릭스, 파라 에소파지알 베릭스가 보이는 거지 미니어처 프로브 EUS로 하면은 페리 파라 베릭스가 안 보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EUS를 하려면 일반 레디얼 EUS를 해야 되는데 일반 레디얼 EUS는 약간 블라인드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항상 뮤코잘 데미지를 일으킬까 걱정이 되는데 베릭스가 있는 환자에서 약간 블라인드한 EUS를 넣다가 타가 출혈이 생기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일본 선생님들이 베릭스를 EUS로 한다는 건 예전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까지 올라올랑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요. EUS를 하다가 컴플리케이션 경험해본 저로서는 무척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여하튼 여러분 하시게 되면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